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걷잡을 수 없이 번지고 있는데요. 네, 정부가 각종 규제 완화책을 내놓고 있지만 집값 경착륙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 모시고 부동산 시장 현황 들여다보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경기 침체, 집값 하락 이런 말들이 연일 뉴스에 계속 나오고 네. 있습니다. 전국 아파트 수급 지수가 지난주에 이어서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어느 정도 지금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가요? 네, 이제 최저치가 이제 매매 수급 지수를 의미하는데요. 예. 원래 이제 매매 수급 지수는 100이 기준선이라는 걸 좀 아시면 도움이 됩니다. 예. 그래서 현재 그 전국적으로는 73이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66 이렇게 좀 낮아졌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팔려고 하는 사람보다도 적다. 그러니까 이제 팔려는 이렇게 되다 보면 집을 사려는 사람이 적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예. 매매 수급 지수가 이렇게 떨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구매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좀 의미합니다. 저 주변에도 보니까 최근에 집을 사자라는 그런 질문보다는 집을 팔지 못해서 집을 내놓았는데 예, 예. 부동산에서 연락이 없다. 예. 뭐 이런 고민이 꽤 많은 것으로 이렇게 보아서 그런 현상은 앞으로 당분간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런 현상은 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좀 현실적으로 어느 정도 떨어졌나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네, 우리가 수원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광교. 그렇죠. 거기가 9억 뭐 이렇게까지 떨어진다고요? 네, 그렇죠. 한 달간에 9억 원 떨어졌다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굉장히 충격적이죠. 예. 네, 그리고 사실 광교는 우리가 이제 부동산 시내 주택 시장의 위치로 보면 상위 시장이 놓여 있거든요. 예, 서울 강남이 오르면 예를 들면 이제 과천이나 예. 판교가 오르고 또 우스갯소리로 판교가 오르면 이제 판교 동생 광교가 오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 경기도나 이제 수원에 있어서는 대장주, 인기주 역할을 했는데 뭐 아파트 이름을 대기는 뭐한데 44평형인데요. 예. 이 아파트 가격이 이제 그 호수공원 옆에 있어서 인기를 끌었는데 26억 했던 게 17억으로 사실은 고점이 27억에 거래가 됐기 때문에 예. 한 달 사이에 9억이 떨어졌다고 합니다만 고점 대비해서 10억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고 제가 좀 그 사정을 좀 알아봤더니 네. 집주인들은 이제 멘붕에 빠졌다. 예. 이렇게 9억씩 떨어지니까 이런 얘기가 도대체 왜 이렇게 떨어진 건가 하는 그런 얘기가 있고요. 그러나 또 일반적인 상황은 아직도 덜 떨어졌다. 오른 거에 비하면 또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아직도 좀 더 떨어져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이 인터넷에 보면 예. 아주 팽팽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저 주변에도 보면 여기뿐만 아니라 안양이나 의왕 같은 곳들도 거의 40% 떨어졌고요. 이제 강남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예. 이제 뭐 하락이 얼마나 좀 심화되고 심각한가 하는 것인데 강남도 보면 잠실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고점 대비해서 한 26%가량 떨어졌고요. 강남도 그 정도로 떨어지죠? 강남도 떨어지고 있고 지금 떨어지지 않는 곳은 뭐 강남에 딱 세 군데 있는 것 같아요. 뭐 청담동하고 압구정하고 예. 그리고 뭐 강남은 아닙니다만 성수동이라고 그러죠. 예, 이렇게 예. 고급 이렇게 주상복합 대형 이런 곳들은 뭐 소럭셔리한 아파트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곳들을 제외하고는 뭐 목동도 그렇고 여의도도 그렇고 다 지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예. 보입니다. 뭐 심지어 얼마 전까지는 마포마저도 반값이다. 예, 그런 얘기가 있어서 예, 예. 지금은 뭐 지방을 넘어서 이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지방부터 시작해서 경기, 인천 또 서울 전체가 이제 하락세에 동참했다. 예. 본격적으로 떨어진 게 올 7월에서 8월인 걸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집값 떨어지는 조짐이 나타난 것은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3월 이후 4월부터였는데 본격적인 하락은 올해 7월, 예. 8월 그러니까 한 6개월째 하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습니다. 집값 하락도 그렇고 지금 청약 시장도 얼어붙었거든요. 네. 뭐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이제 규모다라고 했었던 둔촌 주공 굉장히 관심이 컸는데 네. 이렇게 뭐 10만 청약설도 나왔는데 참 막상 보니까 뚜껑을 열어보니까 경쟁률이 3.7대 1, 좀 저조한 경쟁률을 보였고 네. 또 강북의 대여급으로 꼽혔던 장위 자이도 좀 저조한 청약 경쟁률을 보였거든요. 네.
왜 그랬을까요? 네, 이유가 가장 궁금하죠. 예. 사실은 뭐 저도 이 방송 나와서도 얘기했었는데 저는 이거보다도 좀 청약 성적이 좋을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예상이 빗나갔죠.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10만 청약설도 나왔거든요. 예. 그런데 이게 3만 좀 넘는 수준에 그쳐서 좀 예상보다는 청약 분양 성적이 좀 저조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전국에 우리가 이제 국민통장으로 불리는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2,700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약 625만 명이 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상태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에 비하면 얼마나 적게 청약했나 예상도 이유는 세 가지인데요. 아무래도 이 분양가가 좀 높았습니다. 네, 당초에 예상할 때는 우리가 이제 3.3제곱미터당 한 3,700만 원은 좀 넘지 않을 거다 이랬는데 실제로 3,800만 원을 넘었어요. 이 고분양가가 아무래도 이 청약 저조 현상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역시 금리 급등에 따라서 앞으로 이제 집값이 좀 오르기는 어렵다. 이를 우리는 이제 구매 심리가 악화된 탓이다. 이렇게 좀 보고 이 구매 심리는 집값이 좀 내릴 것이다. 이런 전망과 함께 맥을 같이 한다고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국민평형이라고 불리는 이 84제곱미터 이게 이제 초미의 관심사였어요. 그랬는데 이 부분이 분양가가 13억 2천만 원을 넘어가면서 12억까지는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데 이 대출이 안 된 것 때문에 결국은 현금을 가진 사람만 청약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여러 가지 한계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예. 이렇게 뭔가 미분양 사태로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뭐 계약 취소도 나오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나오는데 대규모 미분양이 되면 사실 경기에 전체적으로 좀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이제 일파만파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큰데 좀 전에 우리 보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청약 경쟁률이 163대 1에서 9대 1로 그러니까요. 이게 경제 20분의 1로 어떻게 된 겁니까? 난 거거든요. 이 굉장히 좀 심각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 우선은 좀 전에 이제 둔촌주공과 이제 이 외에도 뭐 장이자이 같은 경우도 3대 1로 좀 끝났다. 이 최근에 성적이 좀 좋지는 않은데 이러한 분양 경쟁률이 낮아지게 되면 그 다음 예상되는 수순이 미분양 증가입니다. 지금 미분양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과거에 우리가 미분양이 났을 때 평균 미분양이 6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얼마나 미분양 상황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심각한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데 지금은 4만 7천 가구 정도로서 그렇게 좀 아직은 심각하다 이런 상황은 아닙니다. 평균 미분양 물량이 6만 5천 호 정도인데 사실은 이게 통계가 좀 정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돼 있지를 않아서 아마 건설사가 미분양이 나도 시시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5만 가구를 넘어선 게 아닌가 이렇게 이제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고 미분양이 났던 시기가 2008년에 16만 5천 가구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간다면 미분양이 내년 상반기 중에는 아마 6만 5천 가구를 넘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아 보인다. 그러니까 이제 미분양 상태가 좀 심각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미분양이 높아지면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고 상황이 나오는데 최근에도 보니까 이 미분양이 나오니까 미계약이 또 증가해요. 미계약은 청약을 해서 당첨이 됐는데도 실제로는 계약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안 하나 하면 말하자면 이게 분양가보다도 시세가 더 낮아질 것이다. 이런 위험 때문에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요. 뭐 좀 연결해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최근에는 위약금을 내고 위약금이 뭐죠? 오히려 계약을 파기하는 건설사가 그러니까 없는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분양률이 초기 분양률이 50 내지 60%가 초기 분양률이라고 그러면 분양을 시작한 지 6개월 이내에 분양률이 한 50 내지 60%가 나와야 안전한 거거든요. 완판이 되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30% 정도밖에 안 되는 지방의 뭐 이런 곳들은 실제로 이제 기사에도 떴는데 보니까 계약금을 돌려주고 거기에다가 위약금도 1,000만 원 돌려주면 또 이런 사태, 또 미분양에 대해서는 중도금 이 무이자는 물론이고 중도금 여기다가 3천만 원까지 오히려 깎아주는
그러니까 분양가도 깎아주거나 지금 이런 현상도 각종 혜택도 나타나고 있고 여기에다가 오히려 이제 계약을 깨고 이렇게 되면 건설사는 굉장한 큰 자금난에 봉착하게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어려운 일이 발생하는데 사실 이 어려운 일은 지난 2008년에서 2011년에도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런 경우가 과거에도 있었고 그럴 때 우리나라 건설사가 그때 삼부토건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한 20-30개가 부도가 났고요. 이때 대출을 PF를 해주었던 이 저축은행도 여러 군데가 이때 부도가 났다라는 점은 우리에게 지금 앞으로 미래를 예측하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굉장히 시사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 재건축 발목을 잡던 3대 대못이 뽑혔다. 네. 이런 기사가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그리고 안전진단 문턱까지 이렇게 낮아졌다는 건데 네. 이게 앞으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단기적인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우리가 재건축 규제라고 그러면 3종 세트라고 그래서 대못 3종이 있다 이런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첫 관문인 안전진단이고 또 하나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재초안이라고 그래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입니다. 근데 이 부분도 이제 상당히 재건축을 좀 억제하는 장애물로 좀 지금까지는 존재했었고요. 예, 그런데 여기다가 이제 하나 더 보태면 이제 분양가 상한제 폐지입니다. 예. 근데 정부가 특히 윤석열 정부는 재건축뿐만 아니라 이 규제 완화를 하면서 안전 진단을 좀 완화하겠다. 여기에 재초안을 폐지하거나 완화하겠다. 이게 공약이었어요. 이게 이제 거의 이 대명사 정도로 대표적인 공약이었는데 이번에 국토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중요한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안전 진단이 재건축에 있어서 첫 관문인데 그동안 이게 뚫기가 사실상 어려웠었어요. 어려운 이유가 예비 안전 진단이 있고 정밀 안전 진단이 있는데 예비 안전 진단은 거의 통과를 했는데 정밀 안전 진단에서 거의 이게 통과가 어려웠어요. 이 내용이 왜냐하면 구조 안전성이라고 그래서 이 항목이 50%를 차지해요. 그리고 주거 환경성, 그다음에 이제 노후 설비도 이런 그 평가 항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40년 된 아파트도 우리나라 아파트를 좀 잘 지었거든요. 또 그런 면도 있고 30년 이상이면 재건축이 가능하지만 사실은 살기는 좀 불편해도 구조가 뭐 이렇게 무너질 정도로 위험성이 높지는 않아요.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정밀 안전 진단에서 번번이 여기서 가로막혔는데 이거는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2018년에 재건축을 억제하기 위해서 구조 안전성 항목을 30%에서 50%로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이번에 다시 이제 환원된 것이다. 두 번째는 재건축이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안전 진단이 통과되고 또 정부는 재초안이라고 그래서 이것도 이제 1억 원 이상 또 대폭 감면해 주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재건축이 앞으로 좀 활발하게 활성화될 것으로 보이고 공급 확대에는 또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재건축도 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목동이나 여의도, 상계동이 특히 노도강이 많이 내리고 있는데 뭐 이렇게 경착륙이라고 그럴까요? 연착륙을 도모하는데 다소 좀 재건축이 늘어나서 한 3, 4년, 4, 5년 후에는 재건축을 통한 공급 확대 이런 점에는 좀 긍정적이지만 하나만 더 덧붙이면 사실은 재건축이 활성화되면 여기에 소위 서민들의 무주택에서 여기 전세 입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주 대란이 또 발생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도 잘 좀 감안해서 재건축의 정책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예, 여기에 또 9억 원 아파트에 대해서도 연 4%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거든요. 네. 정부의 이런 조치들이 부동산 시장 연착륙에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되겠습니까? 예, 저는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사실은 이제 금리가 2배 이상 급등했고 여기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기가 어려워졌잖아요. 가장 힘든 분들이 사실은 작년에 소위 영끌하고 비투했던 20, 30대 MZ세대거든요. MZ세대들이 좀 가락할 수 있는 기회를 지금 정부 여당이 준 거예요. 저도 이걸 많이 제안을 했었는데요.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알아두면 굉장히 좋습니다. 무주택자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세 가지가 좀 달라졌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보금자리 주택이라고 있었어요. 예. 이 보금자리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들이 그렇죠. 활용하는 제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정부가 내놓았다가 사실은 정책 효과가 떨어졌던 게 안심 전환 대출이라고 들어보셨죠? 맞아요. 두 분의 인격에서도. 예. 근데 예. 이게 지금 상당히 그 인기가 좀 덜해요. 반응이 예. 안 좋았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정부도 개선을 한 건데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빠르면 시행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좀 잘 들으시고 이 대출을 지금 못 받아서 하는 분들은 이걸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데요. 예. 첫 번째는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제도인데 9억 원 이하 아파트가 가능하고 예. 5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보금자리는 6억 이하가 가능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있었어요.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사용자가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협소해지는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부부 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최대 5억까지 대출해주고 금리가 또 중요합니다. 예. 지금은 현재 금리가 6에서 거의 7%까지 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정책 금리로 금리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거의 4%대가 될 것 같아요. 그럼 5억 원을 빌렸을 때 원리금 상환이 한 월 200만 원 정도, 이게 30년. 그리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이걸 50년까지 선진국처럼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얘기는 좀 시청자분께서 잘 들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한 내년 하반기쯤, 이게 근데 1년도로 한시적으로 한다는데 예. 저는 정부에 좀 제안을 건의를 드리면 1년 가지고는 좀 부족하고 예. 최대 한 2, 3년 정도는 이 제도를 한시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혜택을 받는 무주택 예. 서민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내 집 마련할 수 있는 대출의 문턱을 낮추는 제도가 아닐까 봅니다. 예, 뭐 주택 마련을 위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말씀하신 부분 좀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직 이제 구매보다는 이제 전세 사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네, 근데 제일 요즘은- 힘들죠. 근데 전세가 사실 뭐 예를 들면 5억에 들어갔는데 이제 4억이 돼 있고, 네. 그러면 게다가 금리까지 오른 상황에서 내가 나가야 될 때 집주인이 그 5억을 다 못 준다고 하고, 뭐 깡통 전세니 뭐니, 네. 요즘엔 사실 이 전세 들어가신 분들의 걱정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지금 어쩜 뭐 집주인들이야 이걸 뭐 좀 뭐 두둔하는 건 아닌데, 예. 예, 어쨌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예. 이제 내리기 시작한 게 6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좀 내리는 것, 이걸 좀 마음 편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시장이 정상화되는 거다. 왜냐하면 뭐 강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배 가까이 올랐고요. 재건축은 3.5배 올랐고, 예. 그리고 서울과 수도권 지방도 웬만하면 2배 이상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하락폭이 단기간에 많이 빠지는 거는 상당히 좀 안타깝고 고통스럽지만, 세입자 입장에서가 더 훨씬 주거 고통이 크다라는 예.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세입자가 겪는 고통을 말씀드리면 역전세입니다. 역전세. 역전세가 일어나는 거는 좋아요. 역전세는 전세 가격이 내리는 걸 역전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전세 이건 좋은데, 문제는 이게 금리가 급등해서 월세화가 거의 40% 지금 늘어난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금리 급등에 따른 이자 부담과 더불어서 월세 부담이 늘어난 거, 이게 이중고를 겪고 있는 문제로 이렇게 보입니다. 또 하나는 역전세가 나타나니까 역월세도 등장했어요. 이 종전에 듣지 못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주인 입장에서는 전세가 내리니까 세입자에게 제때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하고, 그렇죠. 오히려 월세를 이자를 내는, 이걸 역월세라고 그러거든요. 예. 그다음에 또 우리 전세입자가 겪는 고통 중에 하나는 소위 말하면 깡통 전세. 그렇죠. 이제 이렇게 돼 있고, 또 여기에다가 이 나쁜 사람들이 여기에 깡통 사기, 전세 사기도 기승을 부려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지금 주의해야 될 점이 한두 개가 아니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깡통 전세, 깡통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그리가 하고 있지만 집값의 70%, 그러니까 이 우리가 근저당 대출이 포함해서 집값의 70%를 넘는 예. 그런 아파트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다세대 주택, 빌라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런 집은 절대 피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주택 우리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제도가 있어요. 예. 허그라든지 허그. 서울 보증보험에서 이런 제도도 좀 활용하고, 예. 또 한 가지가 좀 이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전세에 우리가 신고를 할 때 예를 들면
그런 이사를 갈 때 우리가 신고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조금 당일날 하지 말고 전입 신고도 다소 좀 앞당길 필요도 있어요. 하루 정도. 그래요? 왜냐하면 전입 신고 다음 날 대항력이라고 그래서 좀 어렵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여기에 우선 변제권의 효력이 발생하고 아직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몇 가지 원칙만 잘 지켜도 깡통 전세나 전세 사기를 좀 벗어날 수는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좀 전에 이제 부동산 시장 이제 가격이 떨어진 지 정말 얼마 안 됐다. 네. 아직 뭐 몇 한 개월밖에,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하셨지만 아마 지금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그렇다면 집값이 언제쯤 재반등이 될까? 물론 예측하기 정말 불가능하겠지만 혹시 뭐 경향성 이런 건 없습니까? 네, 있죠.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예. 네, 왜냐하면 부동산도 이제 부동산 경제학이라고 그래서 부동산도 과학이거든요. 예. 여러 학문이 종합하고 있어서 응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바뀔지 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을 뭐 저도 마장대에서 석박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만 연구 같은 것들이 미국은 잘 되어 있고요. 예. 잠깐 좀 시간 관계상 뭐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우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하면 지금 국내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연구 보고서나 논문을 감안하면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과거의 경험칙을 보면 우선 첫 번째는 언제 바닥을 찍을 것인가, 언제 또 다시 상승세로 우리가 이제 전환한다고 그러죠. 반등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들이 초미의 관심사잖아요. 그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이 과거의 패턴을 보면 금리를 올린 때로부터 1년에서 3년 정도 이 금리 급등의 여파가 부동산 시장, 자산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작년 8월부터 이렇게 올렸고 예. 미국발 금리 급등이 더 영향을 크게 미쳤죠. 올 4월부터 집값이 떨어지는 조짐이 나타난 걸 보면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내년 적어도 3월까지는 미국발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 실물 경제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포함한 자산 시장에 악영향, 그러니까 하방 압력, 하락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예측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과거에 우리가 IMF 외환위기나 또 2008년에 있었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감안하면 이 금리 인상의 여파가 적어도 2, 3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런 연구 보고서도 많아요.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적어도 이번에 미국발 금리 인상 계속 금리가 오를 수는 없고 금리를 낮추겠지만 적어도 내년까지는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집값이 내린다면 전세값이 먼저 내릴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조금 길어진다면 2, 3년 정도 2024년 정도까지는 집값이 내릴 가능성이 많고 최악의 경우 과거의 IMF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감안하면 한 3, 4년, 4, 5년 정도도 L자형이라고 그러죠. 집값이 쭉 내리고 장기간 바닥에서 행보하는 장기 불황형 올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들은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종환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